음, 1990년에 만들어진 그 옛날 종이지도 있잖아요. 그걸 딱 펼치고 지금 이 복잡한 사올 한복판을 운전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1990년 지도요? 새로 뚫린 도로는 당뇨 하나도 안 나올 테고. 네, 있던 길도 막 다 막혀 있을 거고요. 아마 뭐 한 5분도 안 돼서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나 남의 집 담벼락으로 그대로 돌진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그 지도가 만들어졌던 1990년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게 서울의 길을 완벽하게 안내하는 절대적인 진리였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완전 필수템이었죠. 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지형이 막 바뀌면서 과거에 완벽했던 그 정답이 오늘날에는 사람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오답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아,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아무 의심 없이 따르고 있는 거대한 도덕적 권위나 철학적 가르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 1990년의 낡은 종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 되게 무서운 생각인데요. 그쵸. 과거에는 분명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낡은 지도 말입니다.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이 왜라는 질문에 호기심이 가득한 당신. 네.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지적 여정을 안내할 진행자고요. 제 곁에는 늘 그렇듯 복잡한 정보와 현상 속에서 날카로운 통찰을 딱 짚어내 주시는 전문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아주 강렬하네요. 네, 오늘 다룰 주제가 워낙 흥미로워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자료는 2026년 3월 15일 경주에서 진행된 강연 발췌록입니다. 제목이 무려 1397강 교황의 독선이에요. 제목부터 되게 파격적이죠. 이 강연의 출발점이 한 청중이 던진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있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었죠? 그 로마 교황의 결정엔 잘못이 없다. 즉 무류성을 지닌다고들 하잖아요. 아, 카톨릭 교리의 핵심 중 하나죠. 맞아요. 그런데 질문자가 묻는 겁니다. 교황도 결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적인 주장이 가능한가 하고요. 와, 진짜 돌직구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지렛대 삼아서 리더십의 이면, 그리고 인간이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겁니다. 궁극적으로 진리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밑바닥까지 가보는 거죠. 그렇죠. 아주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있는 당신에게 꼭 명확히 해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하죠. 맞아요. 이 자료에는 카톨릭의 교리나 교황청의 역사에 대한 강연자의 매우 단호하고 개인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은요, 이러한 종교적 혹은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저희의 목적은 누군가의 편을 들거나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직 강연자가 제시한 조직과 인간의 성장,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이라는 그 철학적 관점 자체만을 볼 겁니다. 텍스트 원문 그대로요. 맞아요. 원문을 해체하고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할 거고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지적 자극에만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보통 우리가 독선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곧바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남의 의견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꽉 막힐 리더. 약간 그런 꼰대 같은 모습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강연자는 독선이 발생하는 그 실질적인, 어쩌면 아주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독선을 단순한 리더의 어떤 인격적 결함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강연자의 시각이 되게 실용적이에요. 원문을 보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의 장이 되다 보면 독선이 좀 섞여야 그래도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러니까 독선을 무슨 순수한 악이나 타락의 결과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일종의 도구로 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막 굴러가게 만들기 위한 기능적 도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메커니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약간 초기 스타트업의 CEO가 떠오르더라고요. 오, 스타트업이요? 어떤 면에서요? 막 회사를 창업했는데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비어가고 직원들은 당장 다음 달 월급 나올까 불안해하잖아요. 그쵸. 피 말리는 상황이죠. 그때 CEO가 직원들 다 모아놓고
솔직히 나도 우리가 성공할지 내일 당장 망할지 모르겠어. 그냥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너무 투명하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음날 직원들 다 잡코리아 들어가서 이직처 알아보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회사 완전히 공중분해 될 겁니다. 투자자들도 난리 날걸요? 당장 자금 회수하려 들 거고요. 조직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CEO의 내면은 막 불안과 의심으로 덜덜 떨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내 계획이 완벽하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약간의 독선을 섞어서. 맞아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쫙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거 부모와 어린아이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나요? 부모 자식 관계요? 네. 아이가 막 펄펄 끓는 뜨거운 난로를 만지려고 할 때 부모가 거기다 대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하, 피부 세포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이렇게요? 네, 그럴 여유가 없죠. 그냥 당장 안 돼. 아빠가 만지지 말랬지. 하고 권위적이고 되게 독선적으로 막아서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의 생존에 훨씬 효율적이니까. 와, 그 스타트업이랑 부모의 비유가 강연자의 논리를 완벽하게 관통하네요. 그쵸. 강연자도 정확히 그 역사적 맥락을 짚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따라갔어야 되죠. 왜? 거기에 도움을 받아야 됐으니까. 우리가 약할 때, 신앙을 할 때는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가야 되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인류의 역사도 약간 어린아이 같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과거에 우리는 자연재해나 질병, 기아 앞에서 너무나 나약했잖아요. 막 번개만 쳐도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니까요. 그쵸.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 성장기 혹은 유년기에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할 능력이 좀 부족했던 그 시절에는. 네네. 아주 강력한 권위와 절대적인 독선을 가진 종교적, 정치적 리더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게 집단의 생존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와,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자 임시 방편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대한 조직, 특히 종교 조직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이끌어가야 하잖아요. 그쵸. 무리가 안 흩어지게 하려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다. 이런 강력한 도구마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는 조직과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식이었을 테니까요. 아, 여기까지는 완전 100%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나약했던 시절에는 권위자의 독선이 필요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거대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강연자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부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수긍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언제까지는 어린애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그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무조건적인 수능을 딱 멈추고 이제 우리는 성장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 기준점, 그 타이밍은 도대체 언젠가요? 강연자는 그 성장의 증거를 바로 분별력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분별력이요? 네. 원문에 보면 인자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무조건 어떠한 조직장이 말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시대는 아닌 거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맞아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막 정답을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는 그 수동적인 생존 모드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벗어나서 내 눈앞에 주어진 저 정답이 정말로 타당한지 스스로 검증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스스로 의심하는 순간. 네, 그게 바로 인류가 혹은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통찰입니다. 조직의 장이 막 입을 열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의 진리가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군요. 이미 끝났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해서 이 분별력이라는 무기를 손에 딱 쥐게 되었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상을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까요? 여기서 강연자는 연구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주 날카롭고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막 꼬집고 있어요. 네, 강연자는 교황처럼 막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거든요. 네. 원문을 보면 왜 그런가를 따지기도 해야 되고 따질 것이 있으면 따져야 됩니다. 그게 연구하는 사람 자세죠. 이렇게 말합니다. 따질 건 따져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사회를 향한 아주 뼈아픈 역설이 등장합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요. 강연자가 한국인들을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아주 매섭게 비판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강연자가 막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네, 머리 좋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교황청에 이바지하는 것도 많이 했다고 말해요. 막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조직을 위해 엄청난 헌신을 했죠. 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의문을 제기하고 묻고 따지는 이런 지적인 일에는 너무 철저하게 침묵했다는 겁니다. 아, 그쵸. 수긍하고 가는 거 보면은 대단하죠, 또. 강연자의 이 한마디가 참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진행자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한국인들이 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정말 깊은 의문이 들었어요. 잠깐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죠. 네, 한국인들이 지능이 낮거나 생각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중 하나인데. 오히려 지능이 높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똑똑해서 오히려 질문을 안 한다고요? 네, 내가 속한 이 거대한 권위 체제에 막 대항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순응하고 체제가 요구하는 일만 완벽하게 해내는 게 내 개인의 생존이나 성공에 훨씬 유리하다. 아, 이렇게 아주 빠르게 계산을 끝내버린 건 아닐까요? 야, 그거 되게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아니면 막 정해진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주입식 교육에만 우리가 너무 깊이 길들여진 나머지 네네. 권위의 전제 자체를 뒤흔들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그 근육 자체가 아예 완전히 퇴화해버린 걸까요? 그 질문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나 아니면 한국의 그 압축 성장 역사가 보나 네. 튀지 않고 무리에 순응하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한 생존 전략이긴 했거든요. 모난돌이 정만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묻고 따지는 건 시간 낭비이거나 심지어 막 기득권에 눈밖에 나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었죠. 생존에 오히려 위협이 되니까요. 그쵸. 강연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바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이 모순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점에서요? 한국인들은 물질적 헌신, 노동의 헌신, 즉 체제를 막 굴러가게 만드는 기능적인 이바지에는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네, 일 엄청 잘하잖아요. 하지만 강연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물을 거는 묻고 따질 건 따져서 기록이 자꾸 남아 있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없어요. 아, 기록이 없다는 게 근데 무슨 단순히 막 책을 안 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요. 인류의 지성사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사유의 발자취를 의미합니다. 사휴의 발자취. 네, 단순히 머리가 막 좋아서 상부의 지시를 완벽하게 탁탁 처리해내는 그런 기능적 지능하고 네네. 권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이 지시가 과연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묻는 연구자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거든요. 와, 그렇군요. 아무리 조직을 위해서 막 피땀 흘려서 일했다 하더라도 그 치열한 철학적 의심과 검증의 과정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인류의 정신적 진화라는 관점에서는 결국 너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아주 냉혹하고도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뼈 때리네요. 맹목적으로 열심히 막 일만 하고 수능하는 건 결국 거대한 기계에 영혼 없는 톱니바퀴로 살다 가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서글픈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탐구를 한 단계 더 깊은 철학적 심연으로 한 거 끌고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리더의 독선이 과거의 생존 도구였음을 우리가 이해했고 이제는 권위자의 말조차 비판적으로 막 의심하고 검증해야 한다면 네네. 도대체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서 강연자는요,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실용적인 재정의를 내립니다. 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떤 종교적 입장도 대변하지 않으면 상기해야겠는데요. 네, 철저히 중립입니다. 강연자는 역사적으로 교황청에서 쏟아낸 수많은 메시지들과 교리들을 두고 딱 이렇게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하죠? 성장기에 우리가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걸 전부 다 접한 거지 바르게 진리를 쏟아낸 적이 없다. 와, 바르게 진리를 쏟아낸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수천 년간 내려온 그 거룩한 교리들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보는 게 아니라요. 네. 거대한 종교 조직이 시대적 환경에 맞춰서 살아남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시도했던 일종의 시행착오. 아, trial and error군요. 네,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야, 진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데 제가 여기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강연자가 내리는 진리의 절대 조건이었어요. 아, 그 문장이죠. 네,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린 진리는
우리한테 맞아야 되는 게 진리예요. 네, 매우 단호하고 명쾌한 선언이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되게 강한 거부감 혹은 의문이 확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 논리대로라면 진리라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주관적으로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는 보통 진리라고 하면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불변하게 옳은 거, 내 기분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가치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내 삶에 맞아야만 진리다. 그렇다면 막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같은 아주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이 당장 내 편안한 소비 생활에 방해가 되고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네네. 에이, 이건 나한테 진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려도 된다는 뜻인가요? 저는 이 경계가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확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쵸.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하지만 강연자가 말하는 진리가 방금 말씀하신 막 중력이나 연력학 법칙 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팩트를 의미하는 게 아님을 이해하셔야 해요. 아, 팩트가 아니다. 네. 강연자가 해체하고 있는 대상은 종교적 도구마, 도덕적 규범, 철학적 가르침 같은 일종의 규범적 진리입니다. 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규범들이요? 그렇죠. 과거의 위대한 철학이나 교리가 아무리 훌륭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통을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막 억압한다면 네. 그것은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진 진리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의 효용성을 따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와, 그 설명을 딱 들으니까 제가 아까 속으로 떠올렸던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훨씬 명확해지네요. 어떤 비유를 떠올리셨나요? 저는 이 강연자의 진리관을 딱 보면서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빈티지 코트를 떠올렸거든요. 빈티지 코트요? 네. 한 100년 전에 유럽의 최고 장인이 최고급 소재로 한 땀 한 땀 진짜 정성 들여서 만든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위대한 옷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네. 패션 역사가들은 그 코트를 막 박물관 유리관 속에 고이 모셔두고 위대한 예술품이자 진리라고 막 찬양을 하겠죠. 예술적 가치로는 뭐 완전 완벽한 코트겠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당장 제 바깥에는 영하 20도의 매서운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있어요. 춥네요. 제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 위대한 코트를 딱 꺼내 입었는데 100년 전 사람들의 체형에 맞춰진 옷이라 막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단추도 안 잠기고 맙소사. 방풍 소재도 없어서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전혀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맞으면 소용없죠. 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아무리 그 옷을 위대한 명작이라고 막 찬양을 해도 지금 여기 눈보라 속에 서 있는 네네. 나에게 그 코트는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헝겊 조각에 불과한 거잖아요. 내 몸을 데워주지 못하는 옷을 최고의 방한복이라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와, 그 빈티지 코트의 비유가 진짜 예술이네요. 강연자의 철학적 핵심인 현재성과 실용성을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가요? 강연자는 원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의 진리라야 그게 미래 것도 되는 거고. 오늘날의 진리라야. 네, 수많은 종교나 철학이 자꾸 과거의 경전에만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 이후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자꾸 희생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참아라, 인내해라 하죠. 하지만 강연자는 진리를 그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서 아주 거칠게 딱 끄집어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현재 나의 삶,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아주 생동감 있는 실용적인 도구로 완전히 재정의한 거예요. 야, 나와 내 주변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활자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아주 강렬하고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죠.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도구여야 한다. 와,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지적 여정이 꽤 깊고 멀리까지 왔습니다. 네, 진짜 많이 들어왔네요. 처음에 우리는 왜 조직의 리더십에 독선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거 우리의 나약했던 성장기에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음을 이해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인류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맹목적인 수능을 멈추고 분별력을 갖춰야 함을 깨달았죠. 맞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모순을 딱 짚어보면서 단순히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걸 넘어서서 권위에 질문을 던지는 연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왜 중요한지 깊이 공감했어요.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마침내 수천 년 된 권위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맞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진리가 아니다
나는 네. 이 철저히 실용적이고 현재적인 진리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믿고 있던 그 낡은 지도들을 전부 다 불태워 버리고 이제 스스로 지도를 그려나가야 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는 결론이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탐구를 듣고 있는 당신, 네.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가 그저 흥미로운 지적 유의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당장 내일부터 당신의 일상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막 직장에서 상사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딱 내릴 때 흔한 일이죠. 겉으로는 수긍하더라도 속으로는 잠깐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지시는 타당한가? 우리 조직의 본질적 성장에 부합하는가? 맞습니다. 서점에 막갈린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의 인생 조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심지어 지금 조화 전문가님이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분석해드린 이 심층 탐구의 내용마저도 이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십시오. 아, 저희 말도 의심하라는 거군요. 네, 당신 스스로 철저하게 분별하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강연자의 주장이 과연 지금 내 삶에 맞는가 하고요. 외부에서 주어진 지식을 그냥 맹신하지 않고 그걸 의심의 용광로에 막 녹여내서 온전히 자신의 삶에 맞는 형태로 주조해내는 것. 네, 그것이 강연자가 말하는 진정한 성장한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아주 불편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강연자의 말처럼 내 삶에 맞아야만 진리라면 우리는 아주 얇고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경계선이죠? 내 삶을 진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진리를 분별해내는 것과 네. 그저 나에게 불편하고 귀찮은 사실들, 나의 낡은 신념에 막 어긋나는 객관적인 진실들을 아, 단지 이건 내 삶에 안 맞아 라는 편리한 편개로 외면해버리는 것, 이 둘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딜까요? 와, 확증편향이라는 그 인간의 본성을 아주 예리하게 찌르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뼈아플 진실을 마주하기가 싫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딱 골라 취하는 그 태도 자체가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내 비판해왔던 또 다른 형태의 비겁한 독서는 아닐까요? 아,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나침반 말입니다. 그 나침반이 정말로 북쪽을 가리키도록 당신 스스로 치열하게 0점을 막 맞추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가고 싶은 되게 편안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바늘을 살짝 구부려 놓고 그것을 나만의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야, 스스로 바늘을 구부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딱 알아채는 그 고통스러운 자기 객관화의 과정. 네, 그거야말로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할 연구하는 사람의 자세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당신 각자의 치열한 삶의 연구에 맡겨두겠습니다. 네, 스스로 답을 찾아야죠. 낡은 지도를 버리고 당신만의 진짜 지도를 그려나가는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